음악과 또 미술 그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오늘 좋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이시죠? 네, 서양화가 한의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술은 한 사람의 힘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한 사람의 어떤 인물에 따라서 한 지방, 한 나라가 변하거든요. 오스트레일리아 가면 그 나라의 GNP의 3분의 1이 세 사람이 담당해요. 그 나라 전체의 GNP에. 누군가 아세요? 음악가입니다. 음악가. 화가도 있고. 모차르트에 의해서 그 나라 전체의 GNP의 3분의 1이 그 담당을 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 확실히 문화를 하는 사장님의 사모님은 크림트입니다. 크림트의 상품이라든가 미술관 때문에 정말 연간에 뭐 천만 명, 몇 천만 명이 올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요한 시트라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그 나라, 한 나라를 GNP의 3분의 1을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다니까 더 진하고 더 깊은 세계가 있는데 이 광주 지역사회에서 이 사람을 그냥 흘러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호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이 김정호라는 한 그 음악가, 싱어송라이터예요. 작사, 작곡, 노래, 연주를 같이 하는 그런 천재를 한번 만나고 그 다음에 빈센트 반 고흐라는 두 천재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님이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김정호 작사, 작곡, 김정호 노래, 님이라는 그런. 이 젊은 20대 젊은 청년이 이런 노래를 작곡하고 이렇게 노래를 한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김정호가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빈센트 반 고흐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전자적인 것이 있어요. 유전자. 그래서 김정호의 그 할아버지가 이제 월북을 하셔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가정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외조부 박동신 국악의 엄청난 거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악계. 그리고 김정호의 어머님이 명창이었어요. 박숙자 명창이 나오고 이분이 서편제라는 영화 아시죠? 오정혜가 주연한 그 서편제의 오정혜의 모델이 된 분이 바로 김정호의 모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소리에 몸매가 국악에 대한 음악적인 유전자가 흐르고 있었고 그분들이 그 담양에서 거주하면서 일가를 이룬 분입니다. 그래서 담양에가 그 김정호를 기르기 위한 것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이 음악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한스럽고 노래 자체가 우리 민족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애절하고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쥐어짜는 듯한 영혼의 그 가슴 속에 어떤 한을 쥐어짜는 듯한 그런 음색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아요. 지나간 일들을 그리워 말아요. 떠나갈 일인데 꽃잎은 시들어도 슬퍼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다시 필 것. 광주 포크음악의 음악을 뿌리신 이장손 선배님께서 했던 올덴즈라는 가게예요. 가게 제목이 지금 몇 년 전에 작곡하셨는데 향수님도 오늘 서빙하고 계시네. 형님이 남기신 노래 마지막으로 한 곡만 더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제목은 광주 사람답게 춘장로의 밤입니다. 비가 내릴 춘장로의 밤은 깊은데 지난 날 이별이. 고은은 그 예술의 순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예술은 신이 인간한테 내려준 가장 위대한 선물이에요. 예술가는. 왜냐하면 그런 예술가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류가 위로를 받거든요. 우리들이 만약 음악이 없는 세상에 산다고 그러고 계세요. 정말 삭막하겠죠. 시가 없는 우리 정일천 시인도 오셨는데 시가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해보고 우리 눈앞에 아름다운 어떤 그림이라든가 디자인 이런 거 없다고 상상을 해보면 정말 인생에 영혼이 없는 그런 세상을 먹고 그냥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생이 사람이 감정이 있는데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그것이 그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영혼의 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술가들은 고통이 심한 예술가일수록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아주 신이 고약한 어떤 것을 준 것 같아요. 예술가한테는. 자연에는 폭풍에 들어가면 인생에는 고통에 들어가면 이건 고가 자기 동생 태호한테 보낸 편지 중에 한 대목입니다. 고는 굉장히 지성적인 화가였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독서, 사색 굉장히 즐겨해서 책을 굉장히 수백 권의 그 어려운 책을 독파하고 몇 개 국어를 할 줄 아는 굉장히 뛰어난 지성적인 화가였습니다. 17년간 살면서 마지막 7개월간을 오베르시르라는 프랑스 파리에서 30km 정도 떨어진 한 아주 작은 마을에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담양보다 좀 더 작은 마을, 읍내 같은 그런 마을에서 7개월을 살다가 그 언덕 위에서 총을 쏴서 자살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가서 치료해줬던 의사가 폴 가세인데 그 가세가 말한 말이고 저주받은 시인이고 설교자, 예언자이자 낯선자 고어를 최초로 인정한 젊은 평론가 이 사람 때문에 고어가 알려지게 됩니다. 고어가 귀도 자르고 자살하고 완전히 광기처럼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세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어를 무서워하고 버리고 고어 가까이 오지 않고 이럴 때 고어의 한 작품을 보고 이 젊은 평론가가 고어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문에다가 정말 그 예언자적인 그런 예술가가 탄생했다는 평을 쓴 다음에 세상이 고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평생에 한 점 딱 팔았어요. 붉은 포도밭이라는 그림을 한 점 딱 팔고 있는
참 어떻게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죽음 불행을 간직한 그런 예술가라고 할 수 있겠죠. 고은은 돈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델을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 누드 같은 거 이런 게 없습니다. 아름다운 누드 이런 그림이 거의 없어요. 모델을 못 썼기 때문에 주위에 평범한 사람들, 아저씨, 뭐 이웃집 그 딸, 뭐 이런 사람만 평생 그림을 그렸어요. 이 파이프는 보는 자화상, 이것은 고자화상인데도 좀 틀리죠. 이것은 이제 그 초창기에 옛날 그리고 르네상스라든가 막 그 렘브란트 이런 데 영향을 받아 가지고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런 형의 그림을 자기 스타일이 아닌 그림을 그렸던 초기 그림들입니다. 고은은 이제 그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동생 태호가 자기 형을 시골에다 놔두면 안 되겠다. 좀 대도시에 와서 그러니까 광주에서 그림 그리면 이렇게 지역 작가라고 그러니까 서울로 데리고 간 거예요. 서울의 본토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봐라 해가지고 동생 태호가 이제 파리에 근무하고 있을 때 형을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파트에 방 한 칸을 주고 거기서 고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파리의 유명한 그 시대에 유명한 화가들을 만나게 돼요. 뭐 로트렉이라든가 피사로 이런 그 인상파의 아주 대표적인 화가들을 그때 친구로서 교류하게 되고 그림이 굉장히 그 초창기 때 감자를 먹는 사람들하고 틀리게 그림이 밝아졌죠. 그림이 밝아진 이유가 파리에 가서 인상파 화가들 색깔을 굉장히 밝게 쓰는 마네, 모네, 드가, 르누아르, 뭐 시슬리, 피사로 이런 화가들하고 교류하면서 색감을 배우게 돼요. 단색조로 그리다가 세상에 이런 막 색채가 있구나 해가지고 색감을 그리게 되면서 그림이 이렇게 노란색 아니면 이렇게 복숭아 피는 나무 유명한 그림들 그 밀레에 씨 뿌리는 사람은 모작을 한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화려해집니다. 근데 이 집이 굉장히 유명한 집이에요. 아를레에 이제 가서 여기서 이 집에 살면서 고은은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면 위대한 예술가하고 한 마을에서 옹기종기 모여 사는 그 유토피아를 꿈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갱이 눈에 띄는 거예요. 고갱 그림 보고 그래서 고갱씨 우리랑 나하고 같이 삽시다 해가지고 근데 고갱이 왜 응했나 모르겠어요. 이 별 볼 일 없는 이름 없는 그런 화가한테 그러자 해가지고 이 노란 집에서 한 3달 정도를 이 전설적인 두 화가가 한 방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안 나겠습니까? 처음에는 좋다고 난리를 하다가 점점 성격도 안 맞고 근데 고갱은 이제 피곤한 거예요. 고를 보고 있으면 맨날 그 개파하고 그러니까 나 당신하고 못 살겠으니까 가야 되겠다 하니까 고가 이제 요리 말하면 그냥 미쳐버리는 거죠. 고갱이 간다니까. 그냥 대판 싸우고 고갱이 짐 싸고 가버려요. 그날 밤에 고가 거울 앞에 칼을 들고 자기 귀를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를 자르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확 그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인 요즘말로 뭐라고요? 그 있잖아요. 자기 성격 뭐 참지 못하고 욱해가지고 뭐 사건 저지르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라버리니까 귀가 이제 반쪽이 뜯어나가고 얼굴은 쫙 그어져 있는데 그 귀를 싸가지고 누구한테 간 줄 아세요? 귀를 싸가지고 고갱이 맨날 다녔던 창녀 있어요. 단짝 창녀. 거기 가서 이렇게 잠자고 했던 그 창녀한테 가갖고 창녀한테 그 귀를 줘요. 동생 태호가 뭔 죄가 있는가 하여튼 평생 그 고 옆에서 모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돈을 다 내줬어요. 태호가 뭐 물감이고 뭐고 하여튼 같이 괴로워하고 안아주고 그걸 인정해준 사람이 태호의 부인인 요한나였습니다. 나중에 고 그림이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그 처제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처제가 그 그림을 다 보관하고 간직하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의 위대한 작품을 볼 수가 있죠. 10년 동안 몇 점을 그렸냐면요. 2000점을 그렸어요. 2000점. 그 중에 900점이 요하고 1200점이 소모였습니다. 900점이라는 작품은 보통 화가가 50년, 40년 동안 열심히 그린 화가가 그린 작품이에요.
근데 10년 만에 그걸 그렸기 때문에 얼마나 광적으로 그림을 그렸는가를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그 시대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해바라기, 롱강의 별입니다. 유명한 작품들이죠. 이 그림을 아마 뭐 그림을 모르는 사람도 많이 봤을 작품이고, 이 해바라기는 뭐 자기 자신을 그린 것 같아요. 다 말라 비틀이고 비틀어지고 입도 없고. 근데 고갱이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고갱이 유일하게 내 그림하고 바꾸자. 그러니까 고가 안 바꿔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대 때 고가 그렸던 그림인데 대표적인 작품들입니다. 그 아를레의 침실, 고하고 고갱이 같이 살았던 침실. 여기는 고갱의 의자, 고갱의 의자. 고갱의 의자는 굉장히 기존적이고 비싸죠. 고 의자는 아주 싸구려 그 서민적이고. 고가 이제 생내미 병원에서 있다가 태호가 점점 생활이 어려워져요. 자기도 같이 망가지는 그런 삶을 살게 돼서 도저히 형 때문에 돈이 들어서 그 요양원에 있지를 못하고 형 좀 다른 데로 가자 해가지고 오베르시르라는 마을로, 그 적은 마을로 데리고 가죠. 거기서 라본이라는 그 조그마한 한 평짜리 집에서 고호가 기거를 하게 되면서, 고호가 이제 온다니까 오베르시르 마을이 난리가 났어요. 뭐 완전히 정신병, 뭐 칼로 그냥 기짜져 버린 그 화가가 온다니까 완전히 마을이 긴장이 돼가지고, 거기서 고호가 그 언제나 후미진 곳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막 대로변에 그린 게 아니고 남들이 가지 않는 쓸쓸하고 나무 숲, 뭐 어디 들녘 이런 데만 찾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죠. 이 그림이 유명한 오베르교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이런 그림을 그린 화가는 없었어요. 전부 다 그 시대의 인상파적인 하면서 이쁘고, 그 전전시대는 이렇게 굉장히 귀족들을 위한 그런 말끔하고 유니크한 그림을 그렸던 시대고 이러기 때문에 고가 미친 현대 미술의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래서 세잔느는 입체파, 피카소 입체파 영향을 주고, 고갱은 마티스의 야수파의 영향을 주고, 고고는 토연파의 영향을 주고, 토연파, 뭉크라든가 이런.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한 예술가가 어떤 자세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그 수많은 그 화가들뿐만 아니고 수많은 인류들한테 어떤 예술가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런 것이 위대한 거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나중에 몇십 년 후에는 굉장한 사건으로도 기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맥주 좀 더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노래도 좀 하시고 그러세요.